국가가 국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세금을 40%나 깎아주고 배당으로 받는 돈에는 세금을 절반 이하만 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투자해서 손해가 나도 정부가 일부를 채워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선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2026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나라 곳간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24년 미국은 반도체 산업 하나에 어마어마한 돈을 직접 쏟아부었습니다. 중국도 국가 돈으로 반도체 펀드를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나라 돈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의 월급에서 모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의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민 성장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돌려받는 재테크 상품이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펀드는 개인에게 유리한 절세 상품입니다. 1년 동안 넣은 돈의 4%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투자로 번 돈에는 세금도 낮게 매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 절세 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이 펀드의 진짜 목적은 개인의 세금을 아껴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금액은 150조 원이고 이 돈은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의료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개인의 지갑에서 출발해 나라 산업의 연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한국 정부의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라 빚은 꾸준히 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복지에 쓰는 돈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부가 걷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수십조 원을 산업에 쏟아붓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나라 돈을 부지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입니다. 100만큼 팔아서 나라를 먹여 살릴 때 그중 20이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이 산업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고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 세금 혜택은 단순한 미끼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이 돈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개인에게도 나라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150조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해도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국가가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 배경에는 한국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성장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 이렇게 강하게 힘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잘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땅의 조건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땅속에서 나오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캐낸 것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 제조업과 기술산업에 나라의 힘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에 교육이 더해졌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20대와 30초반 인구 중 대학 이상을 나온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100명 중 70명이 대학을 다녔다는 뜻이고 이것이 기술이 필요한 산업을 굴리는 데 필요한 사람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산업을 직접 키운 전략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특정 산업을 골라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철강과 화학,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000년대에는 인터넷 인프라까지.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의 경제는 해마다 평균 9% 성장했습니다. 한 세대도 안 되는 약 30년 만에 농사를 짓던 나라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부와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든 데 있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싸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처음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구조가 있었습니다. 2026 국민성장펀드는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와 대기업이 돈을 모으고 방향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국민 전체가 그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개인의 적금, 퇴직금, 여윳돈이 나라 산업의 미천이 되는 설계입니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이 방식에는 언제나 불안 요소가 따랐습니다. 빠르게 성장할수록 한 곳에 너무 많이 기대는 문제, 해외 공급망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문제,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 함께 쌓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 문제들을 고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이 가장 화려하게 작동했던 그 순간 그 안에는 어떤 균열이 숨어 있었을까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말 그대로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을 유지했고 SK하이닉스는 그 뒤를 박쫓았으며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세계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달고 다녔고 해외 언론들은 삼성의 기술력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독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이 흐름 위에서 더 큰 목표를 세웠고 기업들은 공장을 더 빠르게 짓겠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그 한복판에서 이미 속으로 균열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한 분야에 너무 쏠린 구조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실제로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즉 샌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대만과 비교해 뚜렷하게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부품과 장비를 해외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문제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아주 정교한 장비와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 장비 중 하나는 네덜란드 회사 ASML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혼자 만들고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 상당수는 일본에서 옵니다. 2019년 일본이 이 소재 3가지의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 반도체업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성기를 달리던 기업들이 기초재료 하나 때문에 생산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은 겉으로 보이던 강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수출 1등, 점유율 1등이라는 숫자가 산업의 실제 체력을 전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1등인지, 그 1등 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지만 그 분야 밖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반도체 산업 특유의 주기, 즉 사이클의 함정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산업입니다. 잘 팔리는 시기가 오면 기업들이 앞다퉈 공장을 늘리고 그러다 보면 공급이 넘쳐나면서 가격이 바닥을 칩니다. 이 턴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성기였던 2018년에도 이미 가격이 내려갈 조짐이 보였고 실제로 2019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급격 줄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될 산업은 바로 이 사이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퍼지면서 특정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전성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 안에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역사는 지금도 유효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실제로 흔들렸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고 왜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2022년이었습니다. 그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이익은 불과 1년 만에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업황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PC와 스마트폰을 덜 사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던 전자기기 수요가 급격히 식었고 기업들이 쌓아뒀던 재고가 한꺼번에 시장을 눌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결정적으로 키운 것은 외부에서 날아온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2022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이것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안에 큰 공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세질수록 중국 공장의 장비를 최신으로 교체하기 어려워졌고 앞으로 어떻게 생산할지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막됐을까요? 구조적으로 막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 년에 걸쳐 중국 시장과 중국 공장에 깊숙이 연계어 있었고 그 연결을 끊거나 줄이려면 수조 원의 돈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기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편에 서서 수출 규제에 협력해야 하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가장 많이 파는 산하였습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중국으로 가는 비율이 약 40%에 달했습니다. 정부 대응도 뒤늦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준비하고 중국이 국가 차원의 반도체 펀드를 만드는 동안 한국의 지원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기업 혼자 감당하기에는 필요한 투자 금액이 너무 커졌고 정부 예산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2022년 위기를 더 깊게 만든 구조적 배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설명하고 싶어지지만 실상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수십 년간 잘 작동하던 전략이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갑자기 약점으로 뒤집힌 겁니다. 잘 달리던 차가 도로 자체가 바뀌면서 흔들린 상황에 가깝습니다. 2026 국민성장펀드는 바로 이 경험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에 필요한 돈을 모으는 방식을 다양하게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150조 원이라는 목표 금액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2022년의 위기를 다시 겪지 않겠다는 나라 차원의 다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어두운이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구조를 믿기 전에 그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022년의 위기는 한국이 오랫동안 써온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특정 산업에 힘을 몰아주고 수출로 성장하고 해외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는 구조. 이 방식은 수십 년간 효과적이었지만 세계 질서가 바뀌고 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같은 전략이 다른 결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그 변화의 갈림길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예전에는 정부와 대기업이 방향을 정하고 돈을 모았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그 구조 안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강력한 유인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자금을 나라의 핵심 산업에 쓰겠다는 설계입니다. 구조만 보면 논리적이고 개인 입장에서도 조건만큼은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혜택이 클수록 그 혜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도 함께 커집니다. 세금 공제와 손실 보전은 나라 예산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펀드가 목표한 산업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는 동시에 나라 산업 전략의 성공과 실패에 함께 묶이는 구조입니다.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가 되는 셈입니다. IMF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나라가 주도하는 산업펀드의 성패는 모인 돈의 크기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50조 원이 모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가지는 않으며 그 돈이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혜택을 따져보는 것만큼 그 질문도 함께 들고 가야 합니다. 한국이 이 경험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장 방식을 반복하되 그 안의 약점은 이번에는 함께 고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만 치우친 구조, 해외 부품과 장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한계. 이 세 가지가 2022년 위기의 뿌리였고 국민성장펀드가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면 단순한 절세 상품을 넘어 산업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놓친다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펀드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라가 설계한 구조에 함께 올라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조금 더 지켜본 것이 나은지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판단을 잘하려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혜택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기 전에 왜 손이 내밀어졌는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눈입니다.